어머니, 이 국은 또 왜 이렇게 짜요? 정말 매번 똑같으시네. 장미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식탁 위로 쏟아졌다. 그 순간 식탁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의 숟가락이 멈췄다. 시어머니 박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국그릇을 내려놓았다. 63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했던 그녀의 등이 그날따라 유난히 구부러져 보였다. 미안하구나. 내가 요새 입맛이 없어서 간을 제대로 못 맞춘 것 같네. 박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며느리 장미연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남편 최준호를 쳐다봤다. 여보, 우리 이제 외식이나 하죠. 매번 이러는 것도 지겹잖아요. 최준호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항상 이런 상황에서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어머니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었다. 박순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억눌린 눈물이 맺혀 있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그녀였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아들을 키우며 대학까지 보냈다. 아들이 결혼하던 날 그녀는 행복했다. 드디어 가족이 더 커지는구나, 딸을 얻는구나 기뻐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결혼 초기만 해도 장미연은 상냥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보였다. 하지만 결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그녀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핀잔이었다. 어머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정도의 부드러운 지적.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말투는 점점 날카로워졌고 급기야 노골적인 무시와 비아냥으로 변했다. 박순자는 참았다. 며느리니까, 가족이니까,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수백 번, 수천 번 참았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미연아, 박순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장미연은 시어머니가 자신을 부르는 음성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무심하게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대답했다. 네. 오늘 내가 한 말 기억하거라. 장미연이 고개를 들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그 안에는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차가운 결심만이 서려 있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밤 12시까지 내 방으로 오너라. 내가 내릴 결정을 들려주마. 박순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최준호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어머니의 그런 표정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장미연도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콧방귀를 뀌며 다시 휴대폰에 집중했다.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결정이 뭐래. 하지만 그날 밤 12시 박순자가 내린 결정은 정말로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그것은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을 넘어서 한 여성이 자신의 존엄을 되찾기 위해 내린 결단이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며느리 장미연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충격적이었다. 시계 바늘이 11시 50분을 가리킬 때 장미연은 여전히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다. 옆에서 최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어머니 방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에이, 무슨 대수야. 그냥 훈계나 하시려는 거겠지. 하지만 최준호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그는 평생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단호한 표정을 짓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무언가 심상치 않았다. 정확히 12시 장미연은 마지못해 2층으로 올라갔다. 시어머니의 방문 앞에 서자 이상하게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저 미연이에요. 들어오너라.
박순자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너무나 평온해서 오히려 더 섬뜩했다. 장미연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침대 끝에 단정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 테이블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앉아라. 장미연은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박순자는 잠시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미움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깊은 체념과 결의만이 담겨 있었다. 미연아, 내가 나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아느냐? 갑자기 핵심을 찌르는 질문에 장미연은 당황했다. 어머니, 그게 무슨 거짓말하지 마라. 나도 다 안다. 내가 친구들한테 나를 뭐라고 부르는지, 내 뒤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다 안다. 장미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실제로 그녀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시어머니를 꼰대 할매, 구닥다리라고 불러왔다. 심지어 SNS에 시어머니를 조롱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적도 있었다. 물론 시어머니가 볼 리 없다고 생각하며 어머니, 오해예요. 전 그런 적. 됐다. 변명은 듣고 싶지 않다. 박순자는 테이블 위의 서류 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이게 뭔지 아느냐? 그것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다. 장미연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그 서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시 알아챘다. 이 집은 내 명이다. 내가 평생 모은 돈과 남편의 보험금으로 산 집이지. 그리고 이것, 박순자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통장 잔고 증명서다. 내게는 아직 3억이 넘는 돈이 있다. 준호에게 물려주려고 모아둔 돈이지. 장미연의 눈빛이 변했다. 그녀가 알던 시어머니는 가난한 노인이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보였다. 박순자는 늘 검소하게 살았고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법이 없었다. 그래서 장미연은 시어머니를 경제적으로도 무시해왔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내가 내린 결정이다. 박순자는 마지막 서류를 펼쳤다. 그것은 방금 작성한 유언장이었다. 나는 이 집과 내 모든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했다. 뭐라고요? 장미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자선단체? 기부? 이 모든 재산을? 어머니, 정신이 온전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장미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박순자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정신은 아주 멀쩡하다. 오늘 오전에 변호사를 만나 모든 절차를 마쳤다.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효력이 있다. 하지만 준호는요? 당신 아들은요? 아들한테 물려줄 생각은 안 하세요? 준호는 이미 충분히 받았다. 내가 그를 키우고, 교육시키고, 결혼시켰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박순자는 잠시 멈춰 섰다가 날카롭게 말했다. 준호는 아내가 어머니를 무시하는 것을 방치했다. 그것은 효도가 아니다. 장미연은 당황한 나머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건 말도 안 돼요. 당신이 지금 화가 나신 건 알겠지만 이렇게 감정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감정적. 박순자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다. 내가 3년 동안 1095일 동안 내게 받은 모욕을 참아왔다. 매일 아침 내가 내 음식을 비난할 때, 내 옷차림을 비웃을 때, 친구들 앞에서 나를 조롱할 때 나는 참았다. 이게 감정적인 결정이냐? 박순자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서 두꺼운 노트 한 권이 나왔다. 이게 뭔지 아느냐? 장미연은 말없이 노트를 받아들었다.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그녀는 숨이 막혔다. 2022년 3월 15일 미연이 아침 식사 중 이 된장찌개는 개밥 같다고 말함. 2022년 4월 3일 미연이 친구들에게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답답하다고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들음. 2022년 5월 12일 내가 새로 산 옷을 보고
시어머니가 그런 걸 왜 사세요? 어차피 집에만 있는데라고 비웃음. 페이지마다 날짜와 함께 장미연이 한 말과 행동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3년치 기록. 수백 건의 모욕과 무시. 그 모든 것이 빠짐없이 적혀 있었다. 장미연의 손이 떨렸다. 노트는 10페이지, 20페이지, 50페이지를 넘어 100페이지가 넘었다. 모든 페이지가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많은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직면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와서 변명하지 마라. 나는 이 모든 것을 기록하면서 생각했다. 혹시 내가 예민한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너무 보수적인 것은 아닐까? 그래서 객관적으로 기록했다. 그리고 매일 밤 이 노트를 읽으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며느리의 행동인가? 박순자는 노트를 도로 빼앗아 서랍에 넣었다. 답은 아니오였다. 나는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중도 받지 못했다. 그리고 나의 아들, 너의 남편은 이 모든 것을 보고도 침묵했다. 그것이 나를 더 아프게 했다. 장미연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그저 습관적으로 무심코 내뱉은 말들이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말들 하나하나가 시어머니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장미연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하지만 박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늦었다. 나는 이미 결정했다. 내일 아침에 변호사를 다시 만나 최종 서류에 서명할 것이다. 그리고 이 집은 6개월 후에 자선단체에 기증될 것이다. 6개월? 그래, 너희에게 6개월의 시간을 주겠다. 그동안 이사갈 곳을 찾아라. 나는 그때 작은 원룸으로 이사할 것이다. 혼자 살기에 충분한 공간이면 된다. 장미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6개월? 이 넓은 집을 떠나야 한다고? 그리고 새로 집을 구해야 한다고? 서울 강남의 이 40평대 아파트를 떠나? 안 돼요. 이건 준호의 집이기도 해요.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어요. 일방적? 박순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3년 동안 나를 일방적으로 무시했을 때는 괜찮았느냐? 내가 일방적으로 내 음식을 비난하고 내 생활 방식을 조롱했을 때는 괜찮았느냐? 그건 다른 문제예요. 아니다. 똑같은 문제다. 너는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단지 너희 집에 얹혀 사는 늙은이로만 봤다. 그러니 이제 나도 너를 며느리로 보지 않겠다. 박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바깥은 깜깜한 밤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미연아, 나는 63년을 살았다. 그중 30년은 남편과 아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다. 남은 인생 적어도 나를 위해 살고 싶다. 나를 무시하지 않는 사람들,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을 위해 살고 싶다. 하지만 가족이잖아요. 우린 가족이에요. 장미연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하지만 박순자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가족이라면 최소한의 존중이 있어야 한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는 것은 폭력이다. 나는 더 이상 그 폭력을 견디지 않겠다. 그 순간 방문이 열렸다. 최준호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는 아내와 어머니의 대화를 복도에서 모두 들었던 것이다. 어머니, 최준호의 목소리도 떨렸다. 박순자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처음으로 눈물이 맺혔다. 준호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자랑이고 나의 전부였다. 하지만 너는 아내가 어머니를 무시하는 것을 방치했다.
그것은 나를 배신한 것이나 다름없다. 어머니, 저는 변명하지 마라. 나는 내가 매번 침묵할 때마다 죽어갔다. 내가 한마디만 해줬어도, 내가 나를 지켜줬더라면 나는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박순자는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이제 늦었다. 나는 결정했다. 이 집과 내 재산은 나를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갈 것이다. 고아들에게, 홀로 된 노인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최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평생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희생해온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희생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편안함을 선택했다. 아내와의 마찰을 피하고 평화로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어머니의 고통을 외면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장미연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최준호는 한숨만 내쉬고 있었다. 박순자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누구도 그 음식에 대해 한마디 하지 않았다. 식탁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젓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국을 마시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장미연은 몇 번이나 입을 열려다가 닫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박순자는 식사를 마치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오전 10시에 변호사 사무실에 간다. 최종 서류에 서명할 것이다. 어머니, 최준호가 급히 말했다. 하루만 더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급하게 결정하실 문제가 아니잖아요. 급하게? 박순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준호야, 나는 3년을 기다렸다. 3년 동안 내가 미연이가 변하기를 기다렸다. 그게 급한 결정이냐? 하지만 어머니, 재산을 다 기부하시면 어머니는 어떻게 살려고 그러세요? 노후는 생각 안 하세요? 걱정 마라. 나는 충분히 계획했다. 국민연금과 소소한 저축으로 작은 원룸에서 살 수 있다. 내게는 사치스러운 것이 필요 없다. 단지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으면 된다. 장미연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건 안갚음이에요. 어머니는 지금 우리한테 안갚음하려는 거예요. 박순자는 차갑게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안갚음? 그렇게 보이니? 그럼 뭐예요?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걸 자선단체에 준다는 게 말이 돼요? 당연한 것은 없다, 미연아. 박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내 재산은 내 것이다. 내가 평생 일하고 모은 돈이다. 그 돈을 누구에게 줄지는 내가 결정한다. 그리고 나는 나를 무시한 사람들에게 줄 생각이 없다. 그럼 준호는요? 준호도 어머니를 무시했나요? 준호는 방관했다. 그것도 죄다. 박순자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준호야, 너는 좋은 아들이었다. 하지만 좋은 아들이 되려면 어머니를 지켜줄 수 있어야 한다. 내 아내가 어머니를 모욕할 때 내가 침묵한 것은 나를 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어머니, 저는 그냥 가정의 평화를 지키려고. 평화? 박순자는 허탈하게 웃었다. 누구의 평화? 내 평화? 미연이의 평화? 나의 평화는? 나는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다. 그게 평화냐? 최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어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편한 것이 좋았다.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해결하는 것보다 쉬웠다. 박순자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이 시간 후에 돌아올 것이다.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나 있을 것이다. 어머니, 장미연이 급히 뒤를 쫓았다. 어머니, 제발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박순자는 멈춰섰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서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미연아, 내가 지금 후회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무시한 거? 아니면 재산을 잃게 된 거? 장미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정말로 시어머니에게 상처를 준 것이 후회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십억 원의 재산을 잃게 된 것이 후회되는 것인지. 너의 침묵이 답이구나.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현관문을 열었다. 6개월이다. 6개월 안에 이 집에서 나가라. 그때까지는 내가 참겠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너희와 한 지붕 아래에서 살지 않을 것이다. 문이 닫혔다. 장미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최준호는 무기력하게 소파에 앉아 있었다. 30년 동안 함께 살았던 집이, 어머니가 피땀 흘려 마련한 집이 6개월 후면 남의 것이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여보, 어떡해? 진짜 어떡해? 장미연이 울먹이며 물었다. 하지만 최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볼 뿐이었다. 1시간 후 최준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이모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박순자의 여동생 박순이었다. 최준호는 급히 전화를 받았다. 준호야, 무슨 일이냐? 내 어머니가 방금 내게 전화했는데 목소리가 이상하더라. 무슨 일 있니? 최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아내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어머니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전화기 너머로 이모의 한숨소리가 들렸다. 이런, 내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상처받았구나. 이모, 어떡하면 좋아요? 어머니를 설득할 방법이 없을까요? 준호야. 이모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나는 내 어머니의 동생이다. 우리 언니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안다. 언니가 한번 결정하면 절대 바꾸지 않는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이모는 잠시 멈췄다. 나는 언니의 결정이 옳다고 생각한다. 네. 준호야, 미안하지만 나는 내 며느리가 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봤다. 작년 추석 때 우리 집에 모였을 때 말이다. 미연이가 언니에게 하는 말투, 행동, 그 모든 것이 너무 무례했다. 그때 나는 내가 뭐라도 말하길 기다렸다. 하지만 너는 침묵했다. 너는 편한 길을 선택했다. 하지만 그 편함의 대가는 내 어머니의 고통이었다. 준호야, 어머니는 재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게 아니다. 존엄 때문이다. 사람으로서의 존엄 말이다. 최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모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내가 정말로 어머니를 사랑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달라지겠다고 약속해라. 하지만 재산 때문이 아니라 진짜 어머니를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해라. 그게 유일한 길이다. 전화가 끊겼다. 최준호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38년을 살면서 그는 어머니를 당연한 존재로 여겨왔다. 어머니의 희생도 사랑도 모든 것이 당연했다. 하지만 당연한 것은 없었다. 오전 10시 박순자는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다. 법무법인 정담의 대표 변호사 김지호는 60대 중반의 노련한 법률가였다. 그는 박순자를 맞이하며 부드럽게 물었다. 밤새 생각 더 해보셨습니까? 네,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박순자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김지훈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펼쳤다. 그렇다면 최종 확인하겠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소재 아파트 한 채, 시가 약 35억 원, 예금 및 증권 자산 약 3억 2천만 원. 이 모든 것을 희망나눔 재단에 기증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재단에서는 이 자산을 활용하여 고아원 운영, 독거노인 지원, 소외계층 장학금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김지훈 변호사는 펜을 건넸다. 박순자는 펜을 들었지만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들의 어린 시절이 스쳐 지나갔다. 첫 걸음마를 뗄 때, 초등학교 입학식 때,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고 기뻐하던 모습, 그 모든 순간이 그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지난 3년간의 고통도 떠올랐다. 며느리의 날카로운 말들, 아들의 침묵, 매일 밤 흘렸던 눈물. 그 고통은 너무나 현실적이었다. 박 여사님? 변호사의 목소리에 박순자는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펜을 종이에 내려놓았다. 사인을 하려는 그 순간, 어머니,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다. 최준호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다. 그의 뒤로 장미연도 따라 들어왔다. 어머니, 잠깐만요. 제발 잠깐만 들어주세요. 박순자는 펜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최준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다. 준호야, 이미 늦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늦지 않았어요. 저 할 말이 있어요. 최준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3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준호야, 일어나거라. 아니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어머니를 지키지 못한 아들은 아들이 아니에요. 최준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저는 겁쟁이였어요. 아내와의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가정이 시끄러워질까봐, 저만 편하려고 어머니를 희생시켰어요. 어머니가 매일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 했어요. 저는 정말 나쁜 아들이에요. 박순자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준호야,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 어머니, 저 정말 달라질게요. 저 정말 변할 수 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때 장미연도 앞으로 나왔다. 그녀도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박순자는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장미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박순자는 냉정하게 물었다. 미연아, 너는 무엇이 미안하냐? 제가 어머니를 너무 함부로 대했어요. 어머니께 상처를 드렸어요. 그래, 상처를 줬다. 하지만 너는 진짜 그게 미안하냐? 아니면 재산을 잃게 돼서 미안하냐? 장미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박순자는 씁쓸하게 웃었다. 너의 침묵이 또 답이구나. 아니에요. 장미연이 급히 소리쳤다. 정말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그게 컸어요. 솔직히 인정할게요. 처음에는 재산이 아까워서, 집이 아까워서 무서웠어요. 하지만 장미연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다. 어젯밤에 제가 어머니께 했던 말들을 하나하나 다 떠올렸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어머니는 저한테 나쁜 말 한마디 안 하셨어요. 항상 좋은 음식 해주시고 제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장미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아니, 오히려 무시했어요. 제가 대학도 더 많이 나왔고 돈도 더 많이 벌고 그래서 제가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어리석었어요. 장미연은 바닥에 이마를 댔다. 어머니, 재산은 포기할게요. 집도 포기할게요. 그냥 제발 저희랑 같이 살아주세요. 저 정말 잘할게요. 정말로요. 박순자는 며느리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장미연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고 진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하지만 박순자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다. 이것이 진심인지 아니면 재산을 지키기 위한 연기인지. 김지훈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박 여사님, 결정은 여사님의 몫입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가족 간의 문제는 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것도. 변호사님, 박순자는 변호사를 막았다. 저는 이미 충분히 생각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펜을 들었다. 최준호와 장미연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박순자는 펜을 들고 잠시 멈췄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조건이요? 최준호가 급히 물었다. 내게 6개월을 주겠다. 진짜 6개월. 그 기간 동안 너희가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라. 나를 사람으로 존중하고 며느리가 아닌 한 인간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어머니, 만약 6개월 동안 너희가 진심으로 변한다면 그때 나는 다시 생각해 보겠다.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그때는 정말 끝이다. 어떤 변명도 어떤 사과도 받아들이지 않겠다. 박순자는 펜을 내려놓았다. 변호사님, 이 서류는 보류하겠습니다. 대신 6개월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김지훈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서류는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박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나도 너희를 믿고 싶다. 하지만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말이 아니라.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장미연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보다 먼저 부엌에 섰다. 서툴렀지만 그녀는 정성껏 아침을 준비했다. 첫날 아침 박순자가 부엌에 내려왔을 때 장미연은 이미 식탁을 차려놓고 있었다. 어머니, 앉으세요. 제가 오늘 아침 준비했어요. 박순자는 놀란 표정으로 식탁을 바라보았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나물 반찬들. 모두 서툴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음식들이었다. 미연이 내가? 네, 어머니. 사실 요리를 잘 못하지만 유튜브 보고 열심히 따라했어요. 박순자는 조심스럽게 국을 한 숟가락 떴다. 간이 조금 싱거웠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장미연은 긴장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때요? 맛있어요? 박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간이 조금 싱겁구나. 장미연은 그 말에 상처받지 않았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 그렇구나. 다음에는 간을 좀 더 맞춰볼게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정도로요. 그 말에 박순자는 놀랐다. 예전에 장미연이었다면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뭐가 문제예요? 라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고맙다, 미연아. 정성이 느껴진다. 그날 이후 장미연은 매일 요리를 연습했다. 실패도 많았다. 계란말이를 태우기도 했고 밥을 너무 질게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매번 시어머니의 조언을 겸허하게 받아들였다. 2주가 지났을 때 장미연은 제법 그럴듯한 식사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박순자는 며느리의 변화를 지켜보며 조금씩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다. 최준호도 변했다. 그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어머니 방에 들렀다.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그냥 그저 그랬다.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최준호는 매일 어머니와 대화하려고 노력했다. 예전에는 집에 와서도
어머니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다. 항상 어머니 편찮으세요? 라는 형식적인 인사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는 어머니의 하루에 대해 궁금해했고 어머니의 생각을 듣고 싶어 했다. 어머니, 요즘 무릎은 좀 괜찮으세요? 지난번에 아프시다고 하셨잖아요. 아, 그거 좀 나아졌다. 병원은 가보셨어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괜찮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어머니. 나중에 더 악화되면 안 되잖아요. 이번 주 토요일에 같이 가요. 제가 예약할게요. 박순자는 아들의 변화에 놀랐다. 38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아들이 이렇게 세심하게 자신을 챙긴 적은 처음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어느 주말 장미연은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은데 같이 산책 가실래요? 박순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장미연이 먼저 함께 나가자고 제안한 것은 처음이었다. 산책? 네, 집 근처 공원 있잖아요. 거기 요즘 단풍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두 사람은 함께 공원으로 나갔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고 단풍나무들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장미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께 사과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무엇을? 제가 어머니를 무시했던 모든 순간들이요. 사실 어제 제 엄마 만나고 왔어요. 장미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 엄마한테 그동안 어머니께 어떻게 했는지 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미연아, 내가 만약 시어머니가 된다면, 내 며느리가 너한테 그렇게 한다면 기분이 어떻겠니? 라고. 장미연은 벤치에 앉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로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어머니는 저한테 나쁜 말 한마디 안 하셨잖아요. 항상 웃으시면서 괜찮다, 괜찮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웃음 뒤에 있던 고통을 전혀 몰랐어요. 박순자도 옆에 앉았다. 장미연은 계속했다. 어머니, 저 사실 제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그 이후로 저는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 좀 냉소적이었어요. 어차피 가족도 결국엔 남처럼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미연아. 하지만 지난 한 달 동안 어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알았어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어머니는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는데 저는 어머니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장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박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미연아, 나도 미안하다. 어머니가 뭐가 미안하세요? 나도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너의 배경도, 너의 상처도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냥 며느리니까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고만 생각했다. 박순자는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우리 서로 다시 시작해보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한 사람과 한 사람으로. 두 사람은 그날 공원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장미연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박순자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를 진정으로 알아가기 시작했다. 두 달이 지났을 때 집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은 더 이상 침묵의 시간이 아니었다. 세 사람은 그날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함께 웃고 때로는 진지한 이야기도 나눴다. 어머니,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장미연이 신나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박순자는 웃으며 듣고 때로는 조언을 해주었다. 최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다. 3달째 장미연은 시어머니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어머니, 우리 같이 여행 갈까요? 여행? 네, 어머니 평생 가보고 싶었던 곳 있으세요? 박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제주도. 나는 제주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그럼 다음 주에 가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다음 주 세 사람은 제주도로 날아갔다. 박순자는 63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과 하늘을 보며 그녀는 감탄했다.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제주도에서의 3박 4일은 마법 같았다. 그들은 함께 해변을 걸었고 한라산을 올랐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장미연은 시어머니의 사진을 수없이 찍어주었고 최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마지막 날 밤 숙소 발코니에서 박순자와 장미연은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미연아, 네 어머니, 고맙다.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줘서.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하죠. 저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박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미연아, 나는 내가 진심으로 변했다는 것을 안다. 이제는 믿는다. 어머니. 하지만 박순자는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변하는 순간이 아니라 과정이다.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한다. 나도, 너도, 준호도. 네, 어머니. 저 평생 노력할게요. 4달째 집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장미연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박순자를 만나며 깊게 고개를 숙였다. 사돈 어른, 죄송합니다. 제가 딸을 잘못 키웠습니다. 아니에요, 사돈댁. 앉으세요. 두 어머니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장미연의 어머니는 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이혼 후 힘들었던 시기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박순자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며느리를 더 이해하게 되었다. 사돈 어른, 우리 미연이 잘 부탁드립니다. 저야말로 미연이한테 고마워요. 미연이 덕분에 나도 새로운 인생을 배우고 있어요. 5달째 최준호의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가 있었다. 박순자와 장미연은 함께 회사로 찾아가 응원했다. 발표가 끝난 후 최준호는 두 사람을 보고 감격했다. 어머니, 여보, 와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하지. 우리 아들 중요한 날인데.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다. 레스토랑의 다른 손님들은 그들을 보며 말했다. 저 가족 정말 사이 좋아 보이네요. 실제로 그들은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토요일 아침, 박순자는 김지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저 박순자입니다. 아, 박 여사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변호사님. 6개월 전에 보류했던 서류건으로 전화드렸습니다. 아, 그건 말이군요.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박순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그 서류를 찢어주세요. 네. 이제 필요 없습니다. 찢어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변호사의 안도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정말 다행입니다. 박 여사님. 가족 간의 문제가 잘 해결되신 것 같군요.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전화를 끊은 박순자는 거실로 내려갔다. 장미연과 최준호가 소파에 앉아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어머니. 두 사람이 동시에 일어났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어머니, 오늘이 딱 6개월째 되는 날이죠? 그렇구나.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장미연은 커다란 앨범을 꺼냈다. 표지에는 우리 가족의 6개월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이거 지난 6개월 동안 저희가 함께 보낸 시간들을 담은 거예요. 박순자는 앨범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장미연이 처음 아침을 준비했던 날의 사진이 있었다.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차려진 식탁 사진. 그리고 그 아래 장미연의 글이 있었다. 첫걸음. 서툴지만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다음 페이지는 공원에서 함께 산책했던 날. 두 사람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하는 모습. 최준호가 몰래 찍은 사진이었다. 이날 우리 진짜 대화를 시작했죠. 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한 사람과 한 사람으로. 제주도 여행 사진들도 있었다. 박순자가 바다를 보며 웃고 있는 사진, 세 사람이 함께 한라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 흑돼지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는 사진.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추억이 쏟아졌다. 함께 요리를 배우던 날, 시장에서 장을 보던 날, 영화를 보러 갔던 날, 함께 병원에 갔던 날. 6개월 동안의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세 사람이 함께 쓴 편지가 있었다. 어머니께 지난 6개월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고 우리는 그 기회를 통해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우리는 평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어머니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고 인내였고 희생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머니께 돌려드릴 차례입니다. 영원히 사랑합니다. 준호, 미연 올림. 박순자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다. 고맙다, 너희들. 정말 고맙다. 최준호와 장미연도 울고 있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다. 어머니, 변호사님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장미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순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서류를 찢으라고 했다. 정말요? 그래. 이제 필요 없으니까. 어머니. 세 사람은 다시 한번 껴안았다. 이번에는 더 오래, 더 꽉. 그날 저녁 가족회의가 열렸다. 박순자가 말했다. 내게는 여전히 이 집과 재산이 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언젠가는 너희에게 물려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조건이 있다. 조건이요? 너희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 이것은 선물이다. 그리고 선물에는 책임이 따른다. 무슨 책임이요, 어머니? 이 집이 항상 사랑과 존중이 있는 곳이 되도록 만들어라. 만약 너희에게 자식이 생기면 그 아이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라.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네, 어머니. 그리고 또 하나. 박순자는 장미연을 바라보았다. 미연아, 너도 언젠가 시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때 오늘을 기억해라. 내가 받은 상처와 내가 준 상처를 모두 기억해라. 그리고 너의 며느리에게는 절대 같은 고통을 주지 마라. 네, 어머니.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날 밤 박순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꿈속에서 그녀는 젊은 시절의 자신을 만났다. 아기였던 준호를 안고 있는 자신. 수고했어. 꿈속의 자신이 말했다. 힘들었지? 하지만 잘 견뎌냈어. 그리고 이제 행복할 자격이 있어. 박순자는 꿈에서 웃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함께 아침을 준비했다. 이제는 누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했다. 최준호는 밥을 하고 장미연은 국을 끓이고 박순자는 반찬을 준비했다. 어머니, 이 나물 어떻게 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참기름을 조금 넣고.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배웠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며 박순자는 생각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돈이 많은 것,
큰 집에 사는 것, 그런 것이 행복이 아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은데 같이 시장 갈까요? 그래, 가자. 가치장도 보고 맛있는 것도 사 먹자. 좋아요. 저 어제 맛집 하나 발견했어요. 거기 떡볶이가 진짜 맛있대요. 오, 떡볶이. 저도 좋아해요. 세 사람은 웃으며 집을 나섰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은 상쾌했다. 박순자는 양옆에서 자신의 팔을 잡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6개월 전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다. 가족도 집도 모든 것을. 하지만 그 극단적인 결정이 오히려 모든 것을 되살렸다. 때로는 무너져야 새로 쌓을 수 있고 때로는 잃을 각오를 해야 진짜로 얻을 수 있다. 그날 이후로 박순자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참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원하는 것을 표현하고 존중받을 권리를 주장했다. 그리고 가족들은 그런 그녀를 진심으로 존중했다. 1년 후 장미연은 임신을 했다. 박순자는 며느리를 극진히 돌봤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다. 임신부는 쉬어야지. 하지만 어머니도 쉬셔야죠. 나는 괜찮다. 내가 건강해야 우리 손주도 건강하지. 박순자는 손주를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고 장미연은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였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기가 태어난 날 박순자는 생애 처음으로 손주를 안았다. 작고 예쁜 여자아기였다.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 어머니가 지어주세요. 내가? 네, 어머니가 지어주시면 좋겠어요. 박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다온이. 모두가 온전히 행복하다는 뜻이다. 다온이. 좋아요, 어머니. 정말 예쁜 이름이에요. 박순자는 손주를 보며 약속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사랑과 존중을 배우도록 하겠다고. 이 아이가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가르치겠다고. 그리고 만약 이 아이가 커서 시어머니를 모시게 된다면 자신의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키우겠다고. 세월이 흘러 박순자는 70세가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건강했고 행복했다. 손녀 다온이는 7살이 되었고 할머니를 무척 따랐다.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호호, 우리 다온이가 제일 좋은 사람이지. 할머니, 저 커서 할머니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 우리 다온이는 착한 아이니까 분명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는데 다온이가 물었다. 할머니, 엄마가 그러는데 옛날에 할머니가 집을 다 기부하려고 했대요. 정말이에요? 박순자는 장미연을 보며 웃었다. 장미연도 미안한 듯 웃었다. 그래, 정말이다. 왜요? 할머니가 슬펐거든. 아주 많이. 왜 슬펐어요? 박순자는 손녀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다. 다온아,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단다. 나이가 많든 적든 부자든 가난하든 누구나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야 해. 그런데 할머니는 한동안 그 존중을 받지 못했어.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아주 행복하단다. 할머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할머니를 존중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도 할머니 존중해요. 알아, 우리 다온이가 제일 착하지. 최준호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어머니가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장미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도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거예요. 어머니를 제대로 대하지 못한 것. 박순자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다 지난 일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행복하다는 것이지. 그날 밤 박순자는 일기를 썼다. 그녀는 6년 전부터 행복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매일 있었던 좋은 일, 감사한 일을 적는 것이었다. 2031년 11월 21일. 오늘도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다온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고 자랑했다. 준호는 승진 소식을 전했다. 미연이는 새로운 요리를 선보였다. 나는 행복하다. 6년 전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다. 하지만 그 극단적인 선택이 오히려 모든 것을 되살렸다. 나는 내 존엄을 지켰고 가족들은 진짜 가족의 의미를 배웠다. 이제 나는 안다.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는 것을.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내일도 행복할 것이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왜냐하면 나에게는 진짜 가족이 있으니까. 박순자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기도했다. 감사합니다. 이 행복을 주셔서, 그리고 그때 용기를 주셔서. 창밖에서는 장미영과 최준호가 다온이와 함께 놀고 있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박순자는 미소 지었다. 이것이 그녀가 원했던 삶이었다. 존중받고 사랑받고 행복한 삶.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그녀가 용기를 내어 애노라고 말한 그날부터 시작되었다.